자, 안녕하세요. 임팩트 행정법 한성입니다. 지난 2020년 이 국가직 9급 시험 문제 난이도도 어려웠는데 대부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험 치르고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문제가 행정법도 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바로 뒤에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출만 공부하면 우선 최소 80점 이상 확보는 가능했습니다. 다만 그 이상의 점수를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그 이상을 좀 더 공부를 했어야 되거든. 그 기출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음미를 하고 이해력, 그를 통한 어떤 응용력까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90점까지 점수 확보가 가능했을 텐데 문제는 쉽진 않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90점 이상을 받으신 분들은 제가 단언컨대 많지 않을 것이다. 아주 극소수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험이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 자체는 어려웠습니다. 이 시험 난이도라는 게 사람마다 상대적인 것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의 국가직 시험 문제 가끔 보면 이제 어렵게 출제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얼마 전에 치러진 이 지방직 시험 자체가 워낙 쉬웠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번 국가직 시험 문제 자체는 단언컨대 어려웠습니다. 자, 어려웠고요. 제가 봤을 때 고득점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80점 이상을 넘었다. 대략 85점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확보를 했다. 예시로. 그럼 이거는 고득점이에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실제로 제가 그 경찰 수강생 분들을 대상으로 동영 모의고사 시간에 한번 문제를 풀이를 한번 시켜봤어요. 실제로 시켜봤고요. 경찰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행직 9급 수험을 치르시는 분보다는 좀 이 법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대부분이 법 과목이고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일행직이랑 좀 달라요.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약간 형법 지문들 살짝 형법에서 공부하는 부분들이 이 일행직에 좀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 경찰직을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법 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게 바로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시험 자체도 일반 이 일행직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점수를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80점 이상이 엄청 많지는 않더라고요. 80점 이상도. 이거 뭐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저한테 욕을 달아주십시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문제 난이도 자체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80점 정도 언저리 나왔다. 근데 내 점수가 원점수가 내가 생각했던 그 점수가 아니니까 못 본 것이다. 이렇게 좌절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행정법은 뭡니까? 아직까지 선택 과목이잖아요. 조정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정 점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좌절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안심을 하시고 좀 마음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고 넘어갔어요. 자, 지금처럼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국가직이 쉽게 출제될 때도 있어요. 작년 국가직은 되게 쉬웠거든요. 근데 올해처럼 어렵게 출제될 때도 있단 말이야. 난이도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의 출제자들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고득점을 해야 되느냐?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제 내년에 2021년 대비로 국가직이나 지방직을 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정말 좀 귀를 기울여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모든 걸 알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 중에 이제 어떤 영상이 있냐면은 이 중국 전통 무술 있죠. 태국권이라든지 또 뭐 영춘권 막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영화도 되게 즐겨 봤었고.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이종 격투기처럼 이제 종합 격투기가 있어요. 이 종합 격투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실전 무술이라고 그래요. 실전 무술. 근데 지금까지 그 중국에서 촬영됐던 전통 무술과 현대 격투기의 이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전통 무술이 이긴 적이 없어요. 너무나 손쉽게 이 종합 격투기, 실전 격투기가 전통 무술들을 제압해왔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실전성이지. 우리가 상상을 할 때는 이 전통 무술이 이 무협지에서라든지 이 무림고수가 막 장풍도 쏘고 혼자서 100명도 막 해내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이상을 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을 갈 때도 나름 시작할 때 이상을 가지고 그 이상에 맞춰서 공부를 해요. 문제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꿈과 이상이 실제 시험장에선 써먹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겠어요? 100분 동안 여러분들이 몇 문제를 풀어야 돼요? 100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은 되게 부족하죠, 여러분들. 100분 동안 100문제면 한 문제당 1분이냐? 그렇지가 않잖아.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OMR 카드 작성하는 시간도 빼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시험지 넘기고 이런 시간들 다 빼다 보면요. 실제로 한 문제당 평균 1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몇 문제는 고민하되 나머지 대부분 예를 들어서 20문제면 20문제 중에 15문제 이상은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뚜두두두둑 찍고 그중에선 그냥 4문제, 3문제 정도를 고민하고 그 다음에 OMR 카드 작성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불가능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선 15문제 이상은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찍어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자, 기출로 최소 80점 이상을 확보해 두세요. 기계적으로. 이거는 시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문이 3번 지문이 나오는데 3번 지문이 간혹 가다가요. 7급은 더 그렇겠죠. 근데 9급 시험도 우리 국가직도 상대적으로 좀 지문이 이번에 길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문이 4지문이 나왔어요. 이 지문 하나에 한 4줄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앉아가지고 읽고 해석하고 옳은지 틀리는지 찾아낸다? 그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시험장에서. 왜? 지문이 3개밖에 없습니까? 4개지. 하나, 둘, 셋, 4개란 말이에요. 그럼 4개를 언제 다 읽고 해요? 읽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란 말이야. 첫 단어가 나옵니다. 또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럼 키워드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키워드하고 결론 예상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키워드가 딱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이 지문은 무슨 지문인지 예측하고 여러분들이 영화를 한 10번 보고 그 영화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듯이 다 예측하고 보는 거예요. 결론까지. 그래놓고 혹시라도 만약에 지문에서 답이 안 나올 때 의심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이지 대부분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출을 기계적으로 공부를 했고 연습을 했다 그러면 최소 80점 이상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플러스 알파까지 했다 그러면 완전 이거는 초고수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최신 판례가 좀 올해 많이 출제가 됐다 그러면 최신 판례, 최근 판례 안 쓸게요. 어쨌든 최근 판례. 이 판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자주 보진 않았지만 시험장 가기 전에 본단 말이야. 그럼 가장 최근에 보고 들어가겠죠. 그럼 그 판례, 최신 판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험에서 변형을 안 해요. 최신 판례는 보통 그대로 출제된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걸로 하면 몇 개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다음 조금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최소 80점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 문구를 그대로 기억한 상태에서 80점을 얻어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최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문구를 기억하다 보면 이해력이 올라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공부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다음에 기출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보면서 나름대로 이해도가 올라가요. 특히 이 문제만 그냥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관련된 저의 설명이라든지 해설에 나 있는 판례, 지문 이런 것들을 음미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해력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한두 문제 이상은 더 맞히겠죠. 그럼 90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문제가 되게 쉬웠으면은 뭐 대충 기출 보고 들어가면 100점 나오겠죠, 여러분들. 참, 이 지난 지방직도 그랬고요. 어쨌든 이게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정말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있는 두꺼운 기본서에 있는 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를 완벽하게 소화해내서 시험장 가겠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 아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아는 것도 시험장에서 꺼집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출을 계속 강조했던 것이고 이게 가장 현실적인 여러분들의 이 고득점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번 시험에 한정시켜서 오답률이 높은 5문제를 한번 꼽아봤고 이 5문제에 대한 간략한 우선 리뷰를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과 관련된 이 조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오답률 1등이었어요. 이게 순서대로 1등, 2등, 3등, 4등, 5등 뽑았을 때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건 출제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얘는 만점 방지용이에요, 여러분들. 자, 문제를 풀다 보면 그 11번의 니은 지문이 이 마지막 서술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시효로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효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제척기간이 경과해서 소멸한 것이거든. 우리 지금까지 최근 20년 동안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구분해서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이거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되게 생소하고 처음 물어보는 문제였고, 조문 자체는 거의 맞는 조문이었어요. 마지막에 그 시효란 단어 하나 때문에 틀린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 출제 포인트를 찾아내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니은 조문, 이 니은 지문을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고, 보기 지문을 보시면 그 니은 지문이 맞다고 하는 순간 정답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요거는 만점 방지용입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1번 볼 때 니은 동그라미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조합 지문을 보니까 정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분들.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는 절대 못 찾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한 문제 정도 틀린 거는 아무런, 여러분들 대세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자, 이걸 하나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피고 및 피고 경정 문제. 이거는 이 정답 지문 자체에 그다음에 특히 거기 나온 용어, 뭐 교환적 변경이니 이런 거 사실상 그 민사소송법에서 주로 공부해야 되는 어떤 소재입니다. 네, 다만 여러분들이 나머지 어떤 이 빈출된 기출 지문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정답을 찾는 것 자체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난이도 자체는 되게 높은 난이도였어요. 그래서 맞췄으면 여러분들이 기출을 진짜 너무나 이상적으로 공부를 너무 잘하신 분이고요. 틀리신 분들도 너무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퇴거 조치 문제였어요. 그래서 건물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 이 철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대집행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행정청이 퇴거 조치까지 할 수 있다는 판례가 무수히 많이 빈출이 됐었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이 퇴거 조치를 대집행 과정에서 행정청이 자력 집행할 수 있다는 거였고요. 우리 법원의 논리, 어떤 논리였습니까? 행정청이 자력 집행이 가능하면 별도로 소송 제기하지 말라. 이게 여러 번 출제됐었거든. 근데 그게 이제 표현이 살짝 바꿔서 출제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해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맞추기가 힘들었어요. 왜? 이해가 돼야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물론 요것도 조금 더 제가 좀 한 발 물러서서 말씀을 드리면은 나머지 기출 지문을 알고 있으면 정답 찾는 건 또 가능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세모 표시해야 되겠죠, 이것도. 그다음에 19번 행정처분 및 소송요건 심리 문제. 자, 여기서 이 상고심에서 소송요건이 결여됐을 때 요거를 심리할 수 있느냐. 이 지문은 기출로 출제됐던 부분이에요. 이 정답 지문 자체가. 기출로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출에서 빈출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생소하게 느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뭡니까? 기출에서 분명히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 판결의 효력 중에 제3자효와 관련된 판례가 하나 등장했는데 그 판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모르는 게 정상인데 다만 나머지 지문 알고 있으면 정답 찾는 것까지는 또 가능했어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기출을 진짜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으면 이 중에서 한두 문제 빼고는 다 맞출 수 있어요. 많으면 2개, 적으면 1개 정도. 그죠? 근데 물론 그거는 기출을 몇 번 봤다는 게 아니라 진짜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을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처음에 도입부에 말씀드렸죠. 한 80점 정도면 고득점일 것 같다라는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까지만 궁금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이제 끊고 나가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내년을 대비해서 우리 국가직 문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다. 그럼 그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집중을 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들어갈게요. 1번은 정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죠. 한번 4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작물 설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법령의 시행 전 이미 범해진 위법한 설치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된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세모를 치시면 돼요. 왜 세모를 치냐면 자, 이거는 그 제가 이제 말했잖아요. 일행직 이 해설 강의를 찍기 전에 경찰 수험생들 대상으로 문제를 풀게 해봤어요. 이거 어디서 공부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형법에서 공부하는 파트예요. 형법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걸 몰라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거 그건 한번 확인을 시켜볼게요. 자, 구법이 있습니다. 구법에 따르면 어떠한 행위가 처벌이 됩니다.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에요. 자, 근데 이제 법이 개정되었어요. 개정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신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신법에 따르면 이 똑같은 행위가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근데 내가 과거에 이때 행위를 했습니다. 행위를 했는데 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이제 처벌이 안 받는 상태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가벌성이 있죠. 유책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했던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가? 자, 이 문제를 물어본 것이고 이건 실질적으로 이 행정법이 아니라 형법 논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개정된 취지를 봐야 돼요. 우선 개정된 취지. 개정된 취지가 국법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했던 게 이건 너무했던 거예요. 과거에 이런 행위를 왜 처벌을 했지? 입법자는 왜 그런 법을 왜 만들었지? 그래가지고 다시 국회에서 과거에 그러한 행위를 처벌했던 것들을 이제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행위를 처벌하지 말자라는 반성적 취지에서 법이 개정된 것이라면 가벌성이 소멸됩니다. 자, 그런데 법이 개정된 취지가 과거에 이걸 처벌했던 게 부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현실을 반영해서 이제는 이걸 처벌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법이 개정된 거라면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고요. 과거에 이 처벌받은 행위는 현재도 처벌받아야 됩니다. 왜? 행위시법주의에 따라서 행위 당시에 처벌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결론이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계속 달라져요. 그럼 형법에도 판례가 되게 많아요. 어떤 경우는 가벌성이 소멸되기도 하고 소멸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 없어?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알 수가 없고요. 대부분 수업에서 이걸 강조한 선생님은 제가 없을 거라고 단언컨대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 세모 치는 거야. 그럼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나왔어. 이거 이제 결론 기억해야 돼. 이 조례가 뭐에 위반해? 협정에 위반하는 상황입니다. 자, 협정, 즉 조약과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누가 더 상위법입니까? 얘가 더 상위법이죠. 따라서 조례가 협정에 위반되면 이 조례는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죠. 무효. 참고로 행정입법은 취소 사유가 없죠. 위반되면 무효예요. 무효. 이건 빈출이야. 10번도 더 넘게 출제된 거예요. 이거는. 넘어가면 돼요.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이런 거가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원래는 이러한 법률이라든지 대통령령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법이야. 특별한 사유, 이거 잘못 썼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빼고 어떤 경우?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라면 원래는 20일 뒤에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어떻다? 너무 중요하니까 좀 여유를 더 달라. 그럼 며칠 이상?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되겠지. 우리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까. 따라서 중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조금 더 늦게 시행하도록 해라. 이거 어때요? 엄청나게 빈출이었죠. 맞습니까? 넘어갑시다.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자, 진정소급입법 나왔어. 뭐? 원칙 예외.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법치주의에 따라서.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라 하더라도 얘는 원래 금지돼?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고 신뢰보호 요청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그러면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될 수도 있죠. 예외적으로. 맞는 지문이야. 이거 너무 빈출 아닙니까? 3번 다. 그럼 정답 4번 찍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2번.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정답 지문 자체가 1번 빈출입니다. 기출 때도 엄청 강조했던 거죠.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 이걸 A라고 합시다. 근데 뒤에 있는 건 사안이 달라요.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 이걸 B라고 해봅시다. 행정청은 뭘 얘기한 거예요? A를 얘기한 것이지 B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했다고 해서 이게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지. 내가 A를 허용한 거지 B를 허용한 것은 아니잖아. 맞습니까? 따라서 요거는 B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 즉 신뢰를 부여하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죠. 없다. 1번은 빈출이니까 정답 찍고 2, 3, 4번 풀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푸는 순간 여러분들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나머지는 그런데 다행인 게 되게 쉬워요. 자, 행정청에 확약되는 공적인 의사표명 나왔어요. 확약.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했죠. 이해하고 안배하라고. 확약은 뭐야? 사정 변경이 되면
사정 변경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실효된다. 실효라는 건 무슨 의미? 행정청이 별도로 확약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효력이 소멸된다. 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고 그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의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필요 없다. 곧바로 자동적으로 실효된다. 맞는 지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기준, 뭘 가지고 판단한다? 형식적인 권한 분장이 아니라 뭐다? 실질에 따라서. 읽어볼까?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쟁, 여기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 임무 언동, 그리고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실질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죠? 국가기관인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 이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를 공표했어요. 형식적으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지, 장관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그 정도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잖아. 맞습니까? 그럼 국민은 장관이 말했는데 그거 믿어 안 믿어?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형식만 가지고 딱 자르는 게 아니라 실질에 따라서 국민이 그걸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직책이 있는지 그걸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고, 이건 너무 빈출이에요. 그다음에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자, 요것도 우리가 판례 강의 때도 한번 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신 판례 할 때 2019년 최신 판례뿐만 아니라 2018년 최신 판례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요것도 한번 봤던 판례예요. 입법 예고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뭔가를 알렸다 하더라도요, 아직 법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법률이 확정된다는 건 나중에 대통령이 공포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입법 예고를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여론 같은 것들을 수렴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예요? 입법 예고 과정에서는 아직까지는 뭐야? 법이 확정된 게 아니고요.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이 여론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확고한 어떤 이 공적 견해 표명 내지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가 없겠죠. 이건 당연히 뭐야?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읽어볼게요.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바뀔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했다고 볼 수도 없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도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너무 쉬운 지문이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대부분 앞쪽은 다 쉬워요. 3번 정답은 2번이죠. 정답부터 볼게요. 건축법상 착공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맞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니까 행정처분이 어떤 개입될 여지가 없는데,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우리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지? 이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수리 반려의 처분성을 인정했죠. 맞지? 왜? 착공신고를 하고 나서 반려하더라도 공사는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각종 불이익이 있단 말이야. 그러려면 그거 제거하고 싶잖아.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너무 빈출이니까 설명도 안 합니다.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지. 처분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봅시다. 건축법상 인허가 의제의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보지도 않을게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 맞습니까? 주민등록신고. 무슨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끝났잖아요. 그냥. 자,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지문.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이것도 뭐예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자, 이 수리 처분을 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겠죠. 행정처분이니까. 어떻게 돼? 종전 영업자는 지위를 잃고 새로운 양수인이 뭐가 돼요? 영업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권익을 제한받게 되는 종전 영업자. 얘는 수리 처분으로 인해서 뭐야? 자신의 지위를 잃게 된단 말이야.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행정청이. 이 수리 처분하면서 사전 통지 같은 거 해줘야죠. 의견 청취 기회 같은 거 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뭐 틀린 거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답은 우리 2번입니다. 2번부터 봅시다. 여기 조금 지문은 좀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약간 강론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총론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지문은 아니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지문이었고요. 정답 찾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전결 규정에 위반하여. 일종의 내부 위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부 위임을 하게 되면 권한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럼 내부 위임하는 취지는 뭡니까? 상급관청이 권한은 여전히 나한테 있는데 일은 네가 알아서 좀 처리 좀 해줄래? 라고 부탁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때 전결규정에 위반해서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자,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뭐를 냈죠, 지금? 내부 위임을 한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B는 누구 명의로 해야 돼요? 원래 A 명의로 해야 돼요. 왜? B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냥 일만 처리해 줄 뿐이지. 자, 이러한 상황이야.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즉 B의 보조기관이 있어요. B 다시. 얘가 어떻게 했대요? 처분권자인 행정관청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했대요. 이렇게 A 명의로. 자, 결론은 어떻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B가 있냐, B 다시가 있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결론은 뭐예요? 어차피 권한은 여전히 얘가 갖고 있고요. 얘가 처분을 할 때도 지 명의로 한 게 아니라 상급관청의 권한이 있다라는 식으로 A 명의로 처분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얘 입장에서도 국민 입장에서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처분권함자에 의해서 행해진 무효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얘가 B명이라든지 또는 B-명의, 지명이라고 했어요. 또는 B-명의.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때요? 이건 위법한 거예요. 무권한 자의 처분입니다. 지는 뭐야? 처분 명의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 있는 권한자가 아니란 말이야. 이럴 땐 무효가 되겠지만 어쨌든 A 명의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정답 2번입니다. 자, 그럼 이걸 잘 몰랐다고 쳐봅시다. 나머지 지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법령이 위임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이 없는데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령에서 변경해서 규정했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위임 없이 불령에서 혼자 변경해서 규정한 거예요. 위임 범위를 초과했거나 위임도 없음에도 혼자 법규적 사항을 정한 거예요. 어때요? 이거는 법규 명령으로서 효력이 없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맞는 지문이지. 됐죠? 근데 이게 지금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닌다라고 했을 때 이 행정명령이 뭡니까? 행정규칙이죠. 기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러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법규명령이 무효면 대외적 구속력은 없을지라도 행정 내부의 행정규칙으로서의 효력은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요거는 빈출입니다. 자, 3번.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어요. 위임을 줬어요. 근데 뭐를 안 했지 지금?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권한을 부여하면서 형식이나 방법 이건 네가 알아서 하란 얘기야. 특정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알아서 하면 돼요. 자, 그러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뭐로? 꼭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으로 법규사항, 이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맞는 말이지 왜 절차, 방법, 형식을 특정을 안 했으니까 네 맘대로 아무데나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 자,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계속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뭐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죠? 그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맞죠?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려면요. 이 규범이 법규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면요. 아무리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이거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되겠죠. 간접적으로. 뭐에 따라서?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근거해서. 맞습니까? 자, 이래서 이때는 법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도 빈출입니다. 그럼 정답 2번 찍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5번.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또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3번부터 볼게요. 행정처분에 있어서 여러 개의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으면 다른 처분 사유로서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틀렸습니다. 적법합니다. 여러 개의 사유가 있으면 그 여러 개 사유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영업정지 처분을 했어요. 영업정지 처분을 한 이유가 뭐였냐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기 때문에 라는 사유를 들어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주류를 판 적은 없어요. 근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긴 팔았어요. 그럼 이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합니까? 아니지. 어쨌든 담배를 팔았잖아. 영업정지 처분은 어때요? 두 가지 사유 중에 하나라도 해당됐기 때문에 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기출에서 많이 출제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출제된 이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3번이고요. 어려운 질문 아니었어요. 나머지 확인해 볼게요.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청문서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 제기도 안 했어요. 불만 제기 안 했어요. 그다음에 청문인의 출석까지 하고 의견 진술하고 변명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어요. 그러면 청문의 어떤 취지는 이미 달성이 된 거죠. 뭐가 된다?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맞는 질문이고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이 하자 치유 모실 때 첫 번째 절차 하자 이런 것들이 치유의 대상이고요. 하자 치유가 될 때는 항상 행정청이 뭔가 하긴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하자 치유가 안 되는데 하긴 했을 때 하자 치유가 돼요. 자, 청문서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다는 얘기는 뭐죠? 늦게 했지만 어쨌든 하긴 했다라는 거잖아. 이때는 하자 치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 이런 것들도 팁이 될 수 있겠죠. 2번,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에 성립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직권 취소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행정청은 위법한 처분을 법적 근거 없이도 알아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너무너무너무 빈출. 네 번째, 계고 처분의 후속 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 절차의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 절차인 계고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이거 너무 빈출이지. 하자 승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처분이 있고 B라는 처분이 있을 때 A에 있는 이 위법성이 어디에 승계되는 거예요? B라는 처분으로 승계되는 것이죠. 그때 A라는 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툴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럼 소송의 대상은 뭡니까, 여러분들? B지. 얘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여기에 있는 위법이 아니라 뭐야? 선행 처분에 있는 위법을 다투는 거란 말이야. 이게 하자승계야. 맞습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뭐야? B라는 처분을 다투면서 A에 있는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하자승계예요. 근데 반대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위법이 반대로 후행 처분에 있는 하자가 선행 처분으로 승계될 수는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문을 구성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뭐야? B에 있는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러면 X란 말이야. 왜? 하자승계가 반대로 간 것이기 때문에 요 지문이에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어 있고요. 정답 3번. 이것도 너무 쉬운 지문이었고요. 자, 6번. 이것도 다 빈출입니다. 다만 니은이 출제된 부분이 몇 번 있어요. 엄청나게 빈출은 하지만 출제된 이력이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살짝 어렵긴 해. 근데 이거를 난이도가 엄청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 어쨌든 이미 출제된 이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되죠? 기억부터 봅시다. 허가에 붙은 기한이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 그 기한을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자, 존속기간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조건의 개정만 고려하는 것이지 그 기간이 끝났다고 허가 자체가 소멸되는 건 아니죠. 자, 그때 허가 기간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이거 주의하라고 그랬잖아. 아무리 조건의 존속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뭐는 해야 된다? 존속기간 경과 전에 연장 신청은 해야 된다. 기간 도래 전에 연장 신청은 해야 된다. 너무 빈출이고요. 기억은 넘어갈게요. 니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에 붙은 기부 체납 부관에 따라 토지를 기부 체납 증여했습니다. 자, 근데 기부 체납 부관이 당연 무효이거나 아직 취소되지는 않은 상태래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지? 자, 주된 행정행위가 있고 여기에 부관으로서 부담이 붙어서 있어요. 지금 기부 체납 부관. 참고로 여러분들 사례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해주면서 비용을 내라 또는 뭐를 기부 체납해라 이런 식으로 의무를 부과하면 이건 전부 다 부담입니다. 자, 근데 이 부담이 어떤 상태예요? 위법한 상태며 위법한 상태. 부담이 위법한데, 즉 기부 체납 부관이 위법한데 그 위법한 부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처분의 상대방이 기부 체납을 이행했어요. 자, 이때 이 여러분들이 기부 체납을 이행한 요 행위는 무슨 행위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요거 자체는 사법상 법률 행위예요. 일종의 사법상의 증여가 되는 거예요. 증여.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빈출됐던 게 어떤 거였습니까? 이 부담이 무효라 하더라도 곧바로 이 기부 체납의 이행, 상대방이 했던 이 이행 자체가 같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 얘는 공법상 부담이고 얘는 사법상 법률이기 때문에 얘의 효력과 얘의 효력은 별개야. 얘가 무효라고 얘도 같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얘는 뭡니까? 별도의 민사상 법리에 따라서 효력을 따져봐야 된다는 게 빈출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화돼서 출제됐기 바로 요거예요. 니은. 자, 얘가 지금 위법하긴 한데 무효가 아니야. 그 다음에 아직 취소되지도 않았어. 단지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얘는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얘기야. 취소가 된 것도 아니고 당연 무효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유효한 부담에 따라, 즉 기부 체납 부담에 따라
요 기부 체납을 이행을 했어요. 그럼 요거를 민법에 있는 착오 취소 규정, 취소 규정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느냐? 두 가지 관점에서 따져보셔야 돼요. 얘가 아직 유효하면요. 기부 체납 이행 자체, 이 사법상의 법률행위란 증여 자체를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언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얘가 날아가야 돼요.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담이 완전히 당연무효이거나 이미 취소가 됐어. 취소가 됐으면 얘는 민법에 따라 취소할 수가 있어요. 정리됐습니까? 자, 얘가 위법한데 아직 유효야. 그러면 이거 취소 못해요. 사법상 이 착오 취소 규정 가지고 취소를 못해요. 근데 얘가 무효야. 그럼 그때 비로소 얘를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기부 체납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기부 체납 부관 자체는 어때요? 유효해요. 이 유효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행한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아직까지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니은이 좀 어려운 지문인데 지금은 이제 기출이 여러 번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올해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거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의 이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했습니다. 자, 근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돼 갖고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됐어. 그럼 지금 현재 신법에 따르면 부관을 붙일 수 없는 상태에서 붙여졌으니까 위법하지. 하지만 부담을 부과할 당시에는 어때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했을 거란 말이야. 자, 처분은 언제를 기준으로 적법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처분시를 기준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따라서 부담을 부과할 당시에 적법했으면 나중에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라거나 또는 그 부담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야. 한 번 해명은 영원한 해명이듯이 처분 당시에 적법했으면 법이 개정되어도 지금도 여전히 적법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디귿은 빈출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린 지문이죠. 한 번 적법했기 때문에 곧바로 효력이 소멸된다거나 또는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 수없이 출제됐습니다. 그럼 리을,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 공법상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죠. 이러한 공법상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관련성이 없는 부감을 붙이기 위해서 어떻게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이를 부과했어요.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지. 이거 일종의 뭡니까? 탈법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수없이 기출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기억 니은 찍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7번입니다.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답은 1번. 퇴직연금 환수 결정. 얘 행정처분이 아니야. 행정처분이 아니지. 얘는. 처분 자체가 아니지. 왜? 항상 강조드렸던 게 법에 따라 확정되는 걸 행정청이 그냥 띡하고 확인만 했으면 이건 처분이 아니야. 퇴직연금을 환수하는 결정도요. 모든 게 법에 따라 지급 여부, 액수들이 다 확정이 돼요. 그러면 앵무새처럼 행정청 그냥 말만 할 뿐이란 말이야. 지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처분이 아니야. 자, 처분이 아니면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이 처분과 관련돼서 적용되는 내용들이 있죠. 적용되는데 당연히 적용이 안 되죠. 특히 이 사전통지라든지 의견진술기에 이런 거 안 줘도 된다.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출제됐던 부분이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요. 2번 수익적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뭐 할 필요 없다. 얘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 줄 필요 없다. 이거는 이제 설명 안 드릴게. 지난 지방직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통지 대상이 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 자, 그 다음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 처분을 법원이 판결로 취소했어요. 자, 이거는 무슨 취지야? 취지가 무슨 취지입니까, 여러분들? 결론이 위법하다는 거야? 절차만 위법하다는 얘기야? 이건 절차만 위법하다는 얘기야. 결론은 문제 삼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은 뭐만 하면 돼요? 똑같은 처분을 해도 돼요. 다만 이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기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유 제시를 안 하고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유 제시를 하면서 똑같은 처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절차만 보완되면 되는 것이란 얘기야.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즉 절차 위법을 보완했다는 얘기겠지. 기존에 안 했던 걸 다시 했겠지. 자, 이루어진 새로운 부가처분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수가 없지. 너무 잘한 거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잘 했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자 사이에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 이거 지방직에서 나왔잖아요, 올해. 배제하는 조항을 두면서 서로 협약을 했다. 그럼 이거 배제해도 되느냐? 안 된다고 얘기했지. 왜? 청문 실시를 법에서 규정했으면 이건 강행 규정이야.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틀렸지?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틀린 지문이에요. 참고로 우리 여러분들 청문은 언제 하는 겁니까? 법에서 규정한 경우. 두 번째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하는 경우요. 마지막이 세 번째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요.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취소, 박탈, 취소. 이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다. 어쨌든 그 첫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했을 때. 그때 뭐야? 무조건 해야 된다. 빈출입니다. 빈출. 정답 1번. 자, 8번.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이죠.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이 청구 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을 통해서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정보를 공개, 즉 보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이거 너무 우회적인 방법이죠. 어떤 경우냐면 내가 정보공개를 청구를 했어요. 근데 청구인이 어때요? 공공기관이 원래는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공개 거부하니까 청구인이 화딱지가 나지. 불복해갖고 어떻게 소송 제기를 했던 거예요. 소송 제기를 하니까 이제 이 공공기관이 어쩔 수 없이 공개 대상인 정보를 법원에다 증거로 제출을 했어요. 그럼 법원이 이제 증거로 받아보지. 왜? 이게 원래 공개 여부였는지 또는 비공개도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법원이. 자, 보통 이제 법원이 이 증거를 받게 되면요. 반대편 당사자한테도 사본으로 이 증거를 보여줘요. 결국엔 이 증거물을 제출받아갖고 청구인한테 사본 형식으로 증거물이다 하면서 보여줘가지고 청구인이 결과적으로 보게 된 거야. 이거는 공공기관의 이 정보공개관한 법률에서 예정한 공개 방법이 아닌 너무도 우회적인 방법이고 행정청이 아주 꼼수를 쓰는 것이죠. 허용되면 돼, 안 돼? 불허됩니다. 이거 위법한 공개 방법이에요. 따라서 마지막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정답 1번. 그리고 이게 기출된 적이 있느냐?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됐죠? 그럼 2번. 정보공개 청구권자에게 자에는 자연인은 물론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고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설립 목적도 불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꼭 자연인뿐만 아니라 이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단체 있지. 이런 시민단체도 뭐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빈출이었잖아요. 3번.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돼서 널리 알려져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럼 공공기관이 야 알아서 네가 검색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원칙대로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공개를 해줘야 돼요. 자,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얘기는 공개를 해야 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맞는 말이지. 우리 판례가 뭐라고 얘기해요? 정보공개 청구권은 알 권리, 헌법상 알 권리에서 파생된 헌법상의 기본권이자 법률상의 권리로서 얘는 이거 자체가 법률상 이익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가 되기 때문에 곧바로 원고적격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야. 별도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결론이 뭐라고? 정보공개 청구권 자체가 법률상 이익인 거고요. 이를 제기할 소의 이익도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 판례가 법률상 이익을 아무런 문제 삼지 않고 곧바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두 가지야. 첫 번째가 정보공개 청구권이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경원자 관계에서 거부당한 사람 있죠. 개인 택시 운송 사업면을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한 대밖에 안 내주는데 5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중에 4명은 떨어졌지. 한마디로 한 명한테 개인 택시 운송 면허를 줬다는 얘기는 4명한테는 거부를 했다는 얘기거든. 그때 4명이 자신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우리 법원이 별도로 판단을 안 해보. 뭐라 그래? 그냥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의 이익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으면 이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주의 드리는 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1번 체크했으면 2, 3, 4번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봐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9번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 오답률 베스트 5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았어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뭐 기출에서 좀 봤던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정답 찾는 데는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고요. 자, 1번 지문.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공동명의자 사이에 면허로 인한 권리 의무 양도 약정은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맞죠? 인가는 의미가 뭡니까? 효력 보충행위. 인가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이 안 해요. 인가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해요. 맞는 말이지. 인가 없는 이상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정답이 4번이고요. 자, 1번 맞는 지문. 2번.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 자, 재단법인 임원 취임에 대한 관할관청의 승인, 인가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인가 있잖아요. 인가의 법적 성질. 자,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어떤 식으로 교재를 서술하시냐면요. 이 인가는 원칙적으로 이 기속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기속행위인데 우리 판례는 재량행위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기본서 있죠. 대부분의 기본서에도 그러니까 제 교재 말고도 기본서에도 보통 이런 식으로 글이 써 있을 거예요. 기속행위인 경우가 많다. 그죠? 기속행위가 원칙이다. 근데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인가는요. 대부분 판례가 여기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시험엔요. 판례 하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재량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제가 기본서에도 그냥 재량이 원칙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속여놨어요. 그게 맞잖아. 우린 판례대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때 수험적으로는 교수님들 말씀 다 씹고 어차피 판례가 다 여기 몰려 있으니까 인가는 특허처럼 재량행위에 많이 몰려 있다. 기속행위인 판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우리 기출 판례 중에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뭐냐? 이사회 소집 승인. 자, 요거 빼곤 우리 판례, 기출 판례는 전부 다 재량행위였어요. 자, 다시 여기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2번.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 여기에 대한 승인 있죠? 승인, 행정청의 승인. 이거는 인가고요. 법적 성질이 재량행위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어요? 행정청이 이를 당연히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량행위니까 이게 맞는 지문이 되는 거야. 이러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었어요. 다음. 인가처분의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맞지? 인가의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만 하자가 있어요. 그럼 뭐를 다툰다고? 기본행위만. 왜냐면 기본행위만 소멸시켜도요. 인가도 같이 날아가요. 왜? 인가는 보충행위거든. 어디까지나. 됐죠? 그래서 기본행위를 다투는 것은 변론을 하고 기본행위 무효를 내세요. 거꾸로 이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라는 거. 이거 너무너무 빈출이죠. 그리고 반대로 인가에만 문제가 있으면 인가만 다투면 되는 거예요. 항고소송으로. 그다음에 네 번째, 이게 정답이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인가에 해당하므로 그 허가의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 이 출제 의도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좀 보세요. 출제 의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수님들이 대부분 인가의 법적 성질을 기속행위로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부관에서 뭐 공부했죠, 여러분들? 부관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만 붙일 수 있고 어디에는 붙일 수 없다?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기속행위에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인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니까 조건과 같은 부관을 붙일 수 없다. 맞는 지문이네. 답이 없네.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대부분 판례는 어디에 몰려있다고? 재량행위야. 됐습니까? 참고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의 법률적 성질 얘기했을 때 재산을 처분할 때 함부로 처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처분은 지들이 하는데 관할관청이 여기다가 띡 하고 뭐야? 인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인가는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야? 부관이 허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O가 아니라 X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아까 얘기했죠. 이사회 소집 승인. 요거 하나는 별도로 기억해 주세요. 기속행위여가지고 요것도 이제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이사회 소집 승인과 같은 이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그 부관은 무효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 정도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갈게요. 10번. 자, 요것도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재처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누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거. 이거 틀린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틀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지금 까먹고 시험장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 물론 그분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수험생이라는 게 뭐 기본적인 것도 까먹고 또 들어가기도 하거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오늘 체크하고 좀 반성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다음 시험을 위해서는. 이거 언제만 할 수 있어요? 직접 처분은? 의무 이행 심판. 여기서만 가능해요. 물론 의무 이행 심판은 재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그냥 처분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처분 재결. 그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처분명령 재결이죠. 즉 행정심판위원회가 의무이행 심판할 때 처분명령 재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하는 게 바로 요 직접 처분입니다.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2번이죠.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즉 의무이행 심판에 있어서 처분 명령 재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물 좀 마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물 마시고 왔습니다. 자, 1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은 거, 맞는 것만 고르라고 했을 때 기억하고 리을 두 개의 지문이 맞는 지문인데 문제는 이 니은이 되게 어려운 지문이고요. 저도 실제로 여러분들 그 해설을 하기 전에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 니은이 안 보였어요. 니은이 안 보여갖고 저도 여기다 동그라미를 친 상태에서 다른 걸 봤는데 답이 없는 거야. 다시 읽어보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요게 지금 조문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소멸시효랑 제척기간 조문 있죠. 15조랑 19조 조문을 두 개를 짬뽕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우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니은부터. 자, 우리가 행정청이 과태료와 관련해서 권리를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과태료 부과권이라고 해볼게. 과태료 부과권. 자, 그 다음 하나는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어요. 부과했으면 이거를 받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에 이 과태료에 대한 징수 내지 집행권이 있습니다. 징수 집행권. 자, 이때 여러분들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거는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피가 말리는 거예요. 상당히 피가 말려요. 자, 우리가 이 법에서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같은 것들을 규정을 할 때 이 두 가지가 우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소멸시효는요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게 있어요. 소멸시효라는 건 권리를 행사할 때부터 진행하죠. 근데 중간에 내가 권리를 중간에 한번 행사하잖아요. 그럼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요. 그럼 내 권리가 소멸되는 걸 어떻게 해요? 막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중단된 날로부터 계속 다시 한번 이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제척기간이 소멸시효와 되게 비슷한데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태료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둘 다 5년으로 돼 있는데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면 중간에 중단이 될 수가 있어요. 소멸시효는. 뭐라고? 중단이 돼서 소멸시효는 늘어날 수도 있어. 자, 반면에 제척기간은 똑같은 5년이라도요. 중단이 없고요. 5년이 지나면 무조건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척기간은 언제 둘까요, 여러분들? 언제 두냐면 그 권리 행사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상당히 불안정해. 아주 불안해. 불안할 때 이 권리관계를 조기에 확정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제척기간이에요. 소멸시효는 늘어나나 줄어나 상관이 없는데 제척기간은 빨리 조기에 완성시켜서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부분은 좀 길어요. 처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듣는 설명이기 때문에 물론 기본 강의 때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법률 관계가 불안정할 땐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자, 이 두 가지를 잘 보세요.
과태료를 부과할지 말지는요, 여러분들 처음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신호를 위반했거나 뭐 쓰레기를 투척했다. 근데 이게 과태료가 부과될지 안 될지 모르다가 나중에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날라오면 그 드디어 뭐야? 아, 과태료가 부과되는구나. 알고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될 어떤 여러분들이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는 이게 부과될지 안 부과될지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우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는 이 제척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징수집행권은 언제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과태료를 이미 다 부과했어요. 부과를 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돈을 내야 될, 과태료를 내야 될 지위에 있어요. 그럼 당연히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확정돼 있어요, 여러분들.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아직 안 냈을 뿐인 거야. 그러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 사람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합니까? 아니지.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즉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정너. 내야 되는 거야. 다만 아직 안 냈을 뿐이지. 즉 이때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 즉 과태료를 내야 되는 사람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징수집행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몇 년? 똑같이 5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권리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척기간의 시작점과 소멸시효의 시작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겠어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이 되겠지. 언제? 나의 행위가 종료됐을 때. 잘 봐. 행정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질서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즉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몇 년 이내, 5년 이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5년이 지났어? 그럼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징수집행은 언제 하는 거라고? 얘는 언제 하겠어요? 과태료 부과, 즉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이후 또는 이게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의 제기해가지고 효력 소멸하면 어디로 가요?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죠. 그럼 재판에서, 즉 과태료 재판 확정 후에 뭐를 내요? 징수하거나 집행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해요?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이후, 과태료 재판 확정 이후에 그때부터 이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두 가지가 섞였어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 요거를 담아놓고 뒤에 뭐가 나와 있죠 지금?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두 가지를 섞어놓은 거야. 앞에 시작은 얘인데 뒤에는 얘로 끝났어요 지금.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설지에 있는 여러분들 그 15조 지문하고 19조 지문 있죠?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두 지문이 지금 짬뽕 돼서 서술돼 있다는 거. 대충 보면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지문입니다. 자, 디귿.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과태료 부과관청의 소재지 지방법원입니까? 아니죠. 누구? 당사자의 주소지. 즉 관청 중심이 아니라 누구? 당사자. 주소지. 즉 돈 낼 놈 있죠. 과태료 낼 놈. 이 사람의 주소지.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입니다. 이것도 출제된 부분이에요. 리을은 맞는 지문이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얘는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형벌도 부과 안 되고요.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리을이 맞는 지문이고 얘도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지문 빼고는 사실상 어렵지가 않은데 니은 때문에 헷갈려갖고 정답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정답은 1번. 자, 12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몇 번입니까? 자, 4번입니다. 자, 공매통지 나왔어요. 공매통지는 처분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했죠.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다. 공매통지가 위법하면 뭐가 위법해져요? 공매라는 행정처분이 위법해지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공매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거야. 공매통지가 아니라.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없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정답 4번. 너무너무 빈출. 자, 1번부터 봅시다.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자,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대집행이 가능하고요.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래?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그럼 행정청은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둘 중에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다. 즉, 재량이 인정된다. 맞는 지문.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을 했어요. 의무를 이행했으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늦게, 즉 시정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어쨌든 이행을 했기 때문에 목적 달성됐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왜? 얘는 과거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미래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목적 달성됐으면 부과할 수 없다. 이게 언제 출제됐어요? 방금 전에, 한 달 전에 지방직에서도 출제가 됐잖아요. 이 두 개 다.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 부과 처분 나왔고요. 얘는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가시를 요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우리 행정처분, 제재적 처분. 자, 얘네들은 전부 다 뭐야? 행정처분입니다. 어떤 애들? 과징금. 그 다음에 영업 정지라든지 취소, 뭐 가산세,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전부 다 행정처분이고요. 얘네들은 법 위반자, 즉 법 위반 사실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다?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필요 없다라는 게 빈출이죠, 여러분들. 뭐랑 비교해야 돼요, 여러분들? 행정벌. 행정벌에는 뭐가 있다? 과태료와 행정형벌이 있다. 과태료든 행정형벌이든 둘 다 뭐야? 최소한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부과할 수 있다. 비교를 해야 돼, 항상. 빈출입니다. 과징금은 고의가실 필요 없다. 정답은 4번. 12번도 되게 쉬운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13번. 요게 이제 요거 정답 지문이 이제 3번인데 3번 지문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물론 이 판례 자체는 여러 번 출제됐던 판례인데 기출된 판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3답을 쉽게 정답을 찍을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그거를 몰랐다면 3번 대신 1, 2, 4번을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3번을 찍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답 베스트 5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출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었으면 당연히 풀 수 있었어요. 설사 3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1번부터 볼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협의 취득. 이거 뭐라고 했죠? 사법상 매매계약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법상 법률행위예요. 그렇다면 이 사법상 계약 과정에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겠다고 약정을 했다고 쳐봅시다. 이 약정은 이 의무는 무슨 의무예요? 사법상 의무야. 자, 그렇다면 우리 공법상 이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집행이 가능해 불가능해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왜?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가 있으니까. 빈출.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물을 철거해서 공유수면을 원상 회복시켜야 할 의무. 건물 철거 의무 나왔잖아요. 대표적으로 무슨? 대체적 자기 의무. 대집행 대상 된다 안 된다? 대집행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볼게요. 철거 대상 건물의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 대집행을 위력으로 막 방해하고 있는 거야. 왜 내 집 왜 부십니까? 부시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막 막고 있는 거야. 자, 그때 이 대집행을 실행하기 위한 공무원이 실력으로 이들의 행위를 저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된다라는 게 여러 번 출제됐었죠. 실력으로 저지할 수는 없어요. 대신 뭐 할 수는 있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집행을 하는데, 공무원이 대집행을 하는데 방해를 한다. 이거 공무집행 방해죄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 공무집행 방해죄 예방 차원에서 뭐 할 수 있다?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빈출이죠. 됐어. 그럼 마지막 3번. 그냥 찍는 거지. 1, 2, 4번 확실하니까 3번 찍으면 되는 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이미 출제됐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래 여러분들 요 퇴거 의무. 자, 얘는 대집행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대집행 대상이 안 돼요, 여러분들. 대집행 대상이 안 돼. 왜? 얘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예요. 자, 한마디로 이 퇴거 의무에 대해서는 이 대집행, 즉 자력집행 있죠. 이 자력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대집행을 통한 행정청이 스스로 퇴거 조치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예외가 있었지.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자, 건물 점유자가 뭐인 경우? 철거 의무자인 경우. 이때는 철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대집행을 할 수 있죠.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철거 의무자가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자력으로 뭐 할 수 있다? 그 건물 때려 부실 수 있다는 얘기야. 건물 때려 부시면 결과적으로 그 건물 점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플러스 부수적으로 뭐 할 수 있다?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자, 퇴거 조치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이 퇴거 조치에 대한
자력 집행이 가능하다. 됐죠? 행정청이 뭐 할 수 있다고? 대집행하면서 내쫓을 수도 있다고요. 퇴거 조치할 수 있다고. 자, 그렇다면 행정청이 자력 집행을 통해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법원에다가 얘네들이 퇴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합니까? 철거 의무에는 퇴거 의무도 포함되기 때문에 퇴거를 위한 뭐가 필요 없다? 별도의 법적 권한이 필요 없다. 즉 집행문, 판결문이라든지 이 집행 권한이 필요 없이 행정청이 알아서 자력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력 집행이 가능하면 건물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얘는 부적법 해지는 거예요. 내용이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래나 저래나 3번을 찍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오답 베스트 5 안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출 가지고 풀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4번. 정답은 1번. 빈출이야. 이건 너무 빈출이지. 자, 이게 지금 내용 나오니까 A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나왔어요. 관리도로. 곡물이겠죠?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낙하물로 인해서 운전하는 사람이 손해를 입었어요.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이죠. 국배법 제5조.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사안입니다. 자, 그때 이 도로와 같은 곡물, 자, 이 곡물은 소유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핵심이라고 얘기했고요. 관리의 방법에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즉 이 도로를 국가가 사서 관리하든지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든지 이러한 법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까지 포함된다고 얘기했죠? 그냥 그러한 법적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사실상 관리하는 도중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관리가 잘못돼서 국민이 손해를 입었으면 국가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게 우리 판례고, 요거는 너무너무 빈출이죠. 엄청나게 출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야. 정답 1번을 쉽게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2번, 3번, 4번 확인해 볼게요. 위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한다? 통상적인 어떠한 이 객관적으로 갖춰야 되는 이 안전성이 결여되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다음 3번. 위 도로가 국도예요. 만약에 국도면 이거 누구 도로야? 이거 누구 관리 도로야? 국가지, 국가. 그럼 사무기속 주체가 이제 국가가 되는 거야. 자, 국도이며 그 관리권이 A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관이임 사무죠. 국가 사무를 A지방자치단체가 뭐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때 A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했어요. 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사무기속 주체는 아니지만 최소한 뭐 돈은 내고 있다는 얘기야. 비용 부담 주체요. 따라서 이 지방자치단체도 뭐가 된다? 우리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반면에 국가는 이제 얘가 이제 지자체고요. 국가는 몇 조? 사무귀속주체죠. 그러니까 제5조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사무귀속주체로서의 책임을 집니다. 누가? 국가가. 자, 그렇다면 둘 다 부진적 연대채무, 둘 다 책임을 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한테나 국가든 지자체든 선택적으로 뭐야?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비용부담자로서 갑은, 즉 피해자는 비용부담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어때요? 맞는 지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1번만 틀리고 지금 계속 맞는 지문이 지금 출제되고 있어요. 그다음 네 번째, 갑이 배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죠. 국가배상 청구 소송, 무슨 소송? 민사소송. 이게 너무 쉬운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정답 1번. 너무 쉬웠다. 그다음에 15번, 행정소송법상 피고 및 피고 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 살짝 또 당황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그중에 3번, 4번은 되게 빈출인데 1번하고 2번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거야. 근데 얘도 출제 이력이 있어요. 특히 얘는 출제 이력이 없어. 근데 1번, 3번, 4번이 출제 이력이 있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기출 가지고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부터 확인해 볼게. 자,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처분청이 아닌 행정관청을 피고로 잘못 지정한 경우. 자, 피고를 잘못 지정했어요. 그럼 우리 행정소송법 또는 심판법 둘 다 뭐를 규정하고 있지?
피고 경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피고 경정. 한마디로 피고는 소송 요건이지. 소송 요건이 있는데 이 소송 요건을 결의했을 때는 부적법 각하를 하게 돼요. 소송을 본안 심리를 안 하게 돼. 근데 이러면 원고의 권리 구제가 너무 위축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경우가 다반사니까 법원이 무조건 부적법 각하 날리지 말고 보정이 가능하면 보정할 수 있도록 뭐를 하는 거야? 성명권을 행사하는 거야. 야, 너 피고 얘 지정한 거 맞아? 얘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그러면 어때요? 원고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지정했어요. 얘를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피고 경정 신청하기도 하고 또 법원 입장에서 직권으로 경정할 수도 있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피고 경정을 해놓고 본안 심리로 들어가야죠. 잘못 지정했다고 무조건 각하하는 게 아니라 1번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성명권 행사 없이 곧바로 소송요건 불비를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틀렸어. 성명권 행사에서 뭐 해야 돼요? 피고 경정해서 본안 심리 해줘라. 이게 우리 판례의 취지였습니다. 1번 X. 자, 그 다음에 3번부터 상급 행정청의 지시에 의해서 하급 행정청이 누구 명의로? 자, 얘가 A야. 얘가 B면 B, 지 자신 명의로 했다는 얘기야. 지 자신 명의로 처분을 했어요. 이건 뭐야? 무권한 자의 처분이죠, 이거. 무권한 자의 처분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얘를 무효로 볼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자, 그때 피고는 누가 된다? 피고는 명의자가 피고예요. 적법한 상급관청이 아니라요. 명의자가 피고야. 자, 얘가 A고 얘가 B인데 B가 지 자신 비명의로 했다. 그럼 우리 국민은 뭐밖에 안 보여? 명의자밖에 안 보여. 그럼 피고는 누가 된다? 상급행정청이 아니라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무효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하급행정청. 자신 명의로 처분한 하급행정청. 이것도 출제된 바 있잖아. 그래서 피고도 얘고 그 다음에 취소권자도 얘입니다. 됐죠?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에는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 이게 행정청입니다.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 누구는 아니야?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기관. 얘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의사를 결정한 다음에 뭐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지막 행정청의 개념 포인트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표시 권한이 없잖아? 그럼 얘는 행정청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도 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기출된 지문입니다. 정답은 2번. 그래서 이 문제는 기출 가지고 풀 수는 있었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다 지우고 우리 실제 정답이 2번을 볼게요. 얘는 좀 생소한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자, 소 종류를 변경한다. 자, 예를 들어서 항고 소송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당사자 소송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항고 소송의 피고는 누굽니까? 행정청인데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누구야? 권리주체예요. 국가, 공공단체, 기타 권리주체예요. 행정청이냐 권리주체냐 완전히 달라요. 피고가 어떻게 해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에는요. 소가 바뀌는 종류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피고 경정. 피고가 바뀌면 소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 종류의 변경. 항고소송을 뭐로 바꿔? 당사자 소송으로 또는 항고소송 내부에서도 취소소송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소종류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부 다 뭐야? 얘가 지금 소변경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소종류 변경 말고 행정청이 A라는 처분을 B라는 처분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원고도 다투어야 되는 대상이 바뀌지. 처분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우리가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소가 바뀌는 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때 요 법조문들은요, 잘 보시면 처음에 우리 행정소송법이 피고 경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피고 경정에 대한 규정 중에 어떤 규정이냐면요. 여기서 색깔 한 번만 바꿀게요. 자, 피고가 처음에 A였는데 B로 바뀌었다. 그럼 소송이 어떻게 해요? A에 대한 소송에서 B로 바뀌게 되잖아. 그때 얘를 우리가 구소라고 하고 얘를 신소라고 하면 피고 경정에 대한 행정소송법 조문에서 자, 구소는 취하되고 신소가 새로운 신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고요. 이 법 조문을 어디에서 소 종류의 변경에서 똑같이 처분 변경이란 이 소변경에도 똑같이 준용을 하고 있어요. 자, 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앞에 건 취하시키고 얘를 대신 B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소의 교환적 변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이렇게 못 박아놨기 때문에 피고 변경이라든지 소종류 변경 이런 것들은 뭐만? 교환적 변경만 가능하다는 거야. 됐습니까? 반면에 우리 추가적 병합이라는 거 공부해봤죠. 어떤 거 있었냐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 이거 취소사일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뭐? 취소 청구를 병합하는 거야. 자 얘는 얘를 A, 얘를 B라고 한다면 얘가 취하되고 얘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처음에 뭐 무효인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취소라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살아남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청구를 해요? 주의적, 예비적으로 병합하죠. 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적, 예비적 병합.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얘네들은 교환적 변경이 다르지. 아니지. A, B 두 개 살아있는 것이지.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1, 2, 3번 얘는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고 보면 상당함으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이럴 때 하는 거야. 예비적, 주의적 이런 식으로 예비적 청구만 있는 피고의 추가 경정 신청 이런 것들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이 지문은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어쨌든 1번, 3번, 4번 알고 2번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이죠? 그다음에 16번 갈게요. 자, 색깔을 한 번만 체인지. 자, 소송법상 취소 소송에서 확정된 청구 인용 판결의 효력. 청구 인용 판결 어디에서? 취소 소송에서. 뭐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인용 판결에 형성력 있죠. 형성력. 영업허가를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영업허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소급해서. 형성력. 자, 그 다음 이 형성력이 누구한테도 미쳐요? 판결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이걸 우리가 대세효. 제3자효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다 이제 문제들을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기판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유의 내용들이고요. 기속력이나. 자, 1번 취소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입니다. 형성력은 소급적입니다. 취소 판결에 의해서 취소된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의 영업행위. 자, 영업허가가 취소됐었는데 이거를 판결을 통해서 없앴어요. 그러면 취소했던 게 소급해서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한 번도 영업허가 취소가 없었던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취소 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판결로 없어졌기 때문에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고 적법한 영업행위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영업 취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죠. 이것도 빈출입니다. 그다음에 2번.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해서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 자, 얘가 취소 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서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건 이제 처음 출제된 판례고요. 이 판례는 사실상 이 행정 판례이면서 민사상의 소멸시효와 관련되어 있는 상당히 지엽적이고 난해한 판례예요. 그럼 이 판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느냐? 일반적인 수험생은 알 수가 없어요. 넘어가야 돼.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인정되는 효력이야. 왜? 기속력, 재처분 의무가 발생해요. 근데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만드는 거, 그게 뭐예요? 판결의 취지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판결의 실효성 확보 제도죠. 자, 그러한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맞는 지문이지. 기속력은 주문에 표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유 중 판단, 여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 위법 사유, 여기까지 미친다. 맞는 지문이에요. 반면에 우리 기판력 공부했잖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어디에만 미쳐요? 자, 주문에 설시된 내용에만 미친다. 그래서 범위가 더 넓죠. 기속력이. 기속력은 주문 플러스 알파. 기판력은 오로지 주문. 이거는 외워야 돼. 우선 이해도 해야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요거 우리 여러 번 출제됐던 부분이고요. 요거 빈출 내용이에요. 자, 행정처분이 판결에 의해서 취소된 경우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자,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 뭐라고?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 자, 요거는 뭐가 안 미쳐요, 여러분들? 기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건 보지를 않았다는 얘기야. 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도 뭐야? 애초에 내린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추가 사유할 수 있죠. 추가할 수 있지. 그럼 법원이 그걸 심사해 볼 거란 말이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건 처분 사유로 추가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어요. 그럼 법원이 이거 봐, 안 봐? 안 본다는 얘기야, 이거. 기속력이 안 미쳐. 법원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하거나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가지고 똑같은 처분을 한다. 기속력에 반할 수가 있어, 없어? 기속력에 반할 수가 없지. 왜? 기속력이 미치질 않으니까. 반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 4번이고 요건 실제로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다 지우고 우리 어려운 요 지문 한번 체크를 하고 갈게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취소 인용 판결 확정되면 제3자효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판결의 효력이 누구한테 미쳐? 제3자한테도 미쳐요. 근데 이 대세효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지엽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제3자의 권리가 취소 판결 그 자체로 당연히 처분 전의 상태로 완벽하게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야. 그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환지 계획을 세워요. 환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 여기는 A 땅, 여기는 B 땅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럼 이제 A는 나중에 이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받고 환지 처분을 통해서 A에다가 뭐 건물을 세운다든지 여기다가 이제 자신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 같은 걸 할 거예요. 등기를 세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환지 계획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요 일부 땅 있죠. 여기 있는 땅. 여기 땅이 누구 걸로 바뀌냐면 이제 B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B 땅으로 바뀌게 되면요. B 땅으로 바뀌게 되면은 얘가 뭐 할 수 있어? 야, 여기는 원래 A 땅이니까, 아니 내 땅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잘못됐어. 그러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등기 말소해달라고. 일종의 민사소송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말소 청구 소송을 통해서 등기가 말소됩니다. 자, 이제 누가 기분이 나쁘죠? 이제 누가 기분이 나빠? 얘는 이제 어때요? 소유권을 잃게 됐잖아. 잃게 됐잖아.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져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A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 환지 계획 변경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요. 이 변경에 대해서, 변경 부분에 대해서. 즉 원래 요 땅이 A 땅이었는데 B 땅으로 바꾼 부분 있죠? 여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취소 소송에서 만약에 인용 확정 판결이 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땅이 A 땅으로 되는 거야, 다시. 변경됐을 때 B 땅 됐다가 다시 A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A 땅이 되는 효과는 누구에게도 미쳐요? B에게도 미쳐요. 그때 판결의 제3자효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은 자, 요 땅이 A 땅이 되는 것을 B, 제3자인 B,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잖아. 이 제3자인 B가 뭐하라? 용인해라. 용인해라. 이게 제3자효야. 이 땅은 얘 땅이 됐으니 B가 용인해라. 여기까지인 거예요. 제3자효는. 그 이상 애초에 처음부터 이 땅이 내 땅이었고 B는 모든 이 땅이 A 땅이었음을, B 땅이었음을 전제로 했던 여러 가지 법률 관계들이 있었을 거냐. 그 사이에. 취소 판결이 나기 전에. 그런 나머지 이후의 다른 법률 관계, 즉 처분과 관련된 그 외의 법률 관계가 취소 판결로 애초에 처음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즉 얘네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야. 판례 자체 되게 어렵죠, 여러분들. 이 해설 강의에서 이거를 계속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 판결의 취지를 B가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설명 더 길게 안 할게요. 만약에 이거 이해 안 되셨으면요. 나중에 저한테 질문을 주시거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7번 가봅시다.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까지는 형성의 자유에 관한 법리, 행정계획 세울 때보다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는다. 자, 이러한 법리는 주민의 입안 제한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거나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야? 적용이 된다. 계획재량이 적용이 된다. 빈출 넘어갈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가 되면 뭐라고 얘기했지? 얘는 원래 행정처분이 아닌데 인가고시를 받게 되면 뭐가 된다? 얘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는 제가 지난 지방직 때도 비슷한 이 유형이 출제가 돼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봅시다. 인가고시를 받았을 때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린 지문이지.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틀린 지문입니다. 정답 몇 번? 2번 끝. 자, 3번.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들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뭐다?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뭐다? 계획 변경 신청권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판례고 제가 이건 또 지방직 때도 한번 또 설명을 드렸던 문제입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판례가 지금 2번 나온 거예요. 요 국가직에서만 맨 처음에 실내보호와 관련해가지고 그거 기억나십니까?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한 것만 가지고는 국토 이용 계획을 변경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다. 요거 한 개 출제됐었고요. 다만 계획 변경 신청권은 인정해 준 요 판례 있죠. 왜? 적정 통보 해놓고 계획 변경을 안 해주겠다면 적정 통보가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뭐야?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할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 요 판례예요. 이 두 가지가 연결돼서 나온 거예요. 요거는 빈출, 너무 빈출. 그다음에 네 번째. 자, 요거는 2008년도 국회직에서도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2019년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고 제가 중요한 것 같아서 제 판단에 따라서 일부러 문제를 2개를 어거지로 넣어놨거든요. 근데 나왔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제도. 자, 행정계획 세워놓고 집행 안 하고 오랫동안 놔두면 관계자들 막 피 썩어가요. 막 속이 썩어가요. 그럴 때 어떻게 그냥 행정계획 없어졌다. 즉 실효됐다 보면은 이 사람들 마음 되게 편해지잖아. 이 실효제도 무슨 권리다 여러분들?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법률상 권리야. 따라서 헌법상의 권리만 가지고 실효되었다고 주장될 수 있어 없어? 주장될 수 없어요.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인 실효를 규정하는 법적 규정이 있을 때만 이 실효제도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읽어볼게요. 실효제도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는 것은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뭐 법률에 의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 맞습니다. 법률에 있을 때만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문제 쉽지는 않았지만 요거 명확하게 알았으면 여러분 정답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8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색깔 바꾸면서 진행할게요. 자, 2가지 사안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사안은 뭡니까?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고시입니다. 더 설명도 안 드릴게요. 이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죠. 즉 고시에 의한 처분, 일반 처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A시장의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누구한테 특정인 을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어요. 근데 송달이 불가능하대요. 자, 여러분들 송달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원래 송달 어떻게 해야 돼요? 특정인일 때는 우편 및 교부 송달로 직접 갖다 줘야 돼요. 갖다 줘야 되는데 송달이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잖아. 뭐예요? 공시송달하죠. 공시송달. 우편 및 교부 송달이 안 되니까 공시송달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얘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특정인 얘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으로서 얘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개별 처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2가지 큰 차이점이 있죠. 송달과 관련해서 차이점이 있고요. 특히 제소기간 관련해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 같은 경우에는 한 명 한 명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알았는지를 불문하고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어떻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날 이 불특정 다수인은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은 아무리 공시송달의 방법을 하더라도 뭐야? 얘가 알았어야지 안날로부터 90일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몰랐으면 어때요? 안날로부터 90일은 적용이 안 되고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규정밖에 적용이 안 돼요. 그 2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현실적으로 꼭 알아야지 안날. 얘는 현실적으로 몰라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면 안 것으로 봐주겠다. 됐죠? 자, 1번부터 봅시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의 고시의 효력. 얘는 2020년 1월 20일부터 발생한다. 자, 원칙적으로 고시를 할 때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했으면 그 시기에 효력이 발생할 거야. 근데 문제는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 규정에 따르면 언제부터 고시를 해놓고 5일이 경과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1월 6일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계산해서 5일이 경과된 후부터 처분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자, 그러면 1월 6일부터 해봅시다. 초일 빼고 7, 8, 9, 10. 7 맞나? 7, 8, 9, 10. 10이니까 10일이면 끝난 거죠. 아이, 죄송해요. 숫자가 좀 약해. 자, 5일을 왜 이러고 있지? 자, 7, 8, 9, 10, 11. 10일이면 5일째야. 그러면 기간이 언제 끝나요? 5일째의 12시, 그러니까 24시에 끝날 거란 말이야. 그럼 5일이 경과한 날이니까 12일이겠지. 11일 끝나고 12일. 그러면 20일이 아니라 1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왜?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12일인지 11일인지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야. 최소한 20일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됐습니까? 그래서 1번 X. 갑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 결정하는 이 고시. 얘는 뭐라고? 일반 처분이에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었지. 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 그다음에 약제 급여 및 비급여 목록 상한 금액표. 이 두 가지는 고시에 의한 일반 처분이다. 외우고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A시장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할 때 이 두 번째 사안이죠. 얘한테 송달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공시송달을 하죠. 우리 행정절차법에 오시면 공시송달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을이 알기 쉽도록 관보나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플러스 어디에도 알파로 이거 한 다음에 인터넷에도 공고한다. 빈출이죠. 빈출. 맞는 지문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을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공보에 공고된 경우 을이 자신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안날로부터, 즉 안날로부터 90일이 적용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있은 날, 즉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 요 기간밖에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 뭐라고 했죠?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공고와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된다. 아니지. 이거 적용이 안 된단 말이야. 모르기 때문에. 됐습니까? 틀린 질문이에요. 정답 3번. 자, 19번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오답 베스트 5 안에 드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우리 기출로 나온 거야. 정답 지문이 2번이에요. 행정소송에 쟁송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 이게 뭐예요? 처분성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사항이죠. 왜 직권조사 사항이야? 소송 요건이니까. 자, 원고 적격, 피고 적격, 소의 이익, 처분성 여부. 그죠?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소송 요건이고요. 직권조사 사항이고요. 만약에 소송 요건이 결여돼 있으면요. 아무리 상고심 대법원이라 하더라도요. 본안 심리를 안 해요. 소송 요건이 결여돼 있으면. 요거 지문 그대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행정소송에서 쟁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경우에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처음에는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데 상고심 단위에서 소송 요건이 결여됐어. 예를 들어서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권리를 누구한테 줘가지고 신청권이 없어져서요. 예를 들어서 부작위가 성립 안 하거나 거부처분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럼 상고심이 그거를 심판해보고 소송 요건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어떻게 하겠어요? 부적법 각하 처리해버린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지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맞는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지문이 많이 출제된 바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진짜 공부가 좀 많이 된 상황이었어야 한다. 그래서 문제가 쉽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 볼게요. 변상금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예요. 그 경우 당해 변상금 부과 처분에 의해서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합니까? 권리가 발생해야 소멸시효가 진행될 거 아니야. 언제 발생해요? 당연무효인 변상금 부과 처분이 발생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합니까?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언제 발생해요? 과세 처분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냈을 때 돈을 냈어야 내가 달라고 하죠. 즉 돈을 아직 안 낸 상태에서 변상금 부과 처분만 있었다. 그럼 나는 달라고 할 게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럼 그때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지문 보세요. 소멸시효는 변상금 부과처분의 부과시부터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에요. 언제부터? 납부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납부시.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솔직히 제가 상식이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걸 상식으로 판단하기는 또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머릿속으로 기억하세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과세부가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내가 돈을 냈을 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낸 돈 돌려달라. 됐죠? 그다음에 3번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성력에 의해서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틀렸지. 나 이거 얼마나 강조한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출할 때도 매번 강조했어요.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머릿속으로 기억하라고 얘기했지. 행정규칙의 근거에서도 뭐가 있을 수 있다?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다.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어떠한 허가처분에 대해서 타법상의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너무 틀렸죠. 이거는 작년에도 출제됐고요. 맞습니까? 틀렸어요. 자, 주된 행정행위가 있고 의제되는 행정행위가 있어요. 처분 몇 개야? 2개야. 각각 처분이 2개가 있는 거야. 의제가 됐을 뿐이죠. 처분은 2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위법해요? 그러면 이것만 뭐 할 수 있어? 행정청이 직권 취소할 수 있고요. 법원이 쟁송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잖아. 됐습니까? 이거랑 뭐랑 비교하라 그랬지? A가 거부됐어요. 주된 행정행위가 거부됐어요. 그러면 의제되는 행정행위인 이 B가 발생해 안 발생해? 안 발생하지. 그럼 얘는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소송의 대상은 뭡니까? A에 대한 이 거부 처분. 2가지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얘는 승인이 된 상태예요. 얘는 승인이 안 됐을 때. 됐습니까? 자, 20번. 소송법상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로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소송 적격을 이 소송 요건을 갖추려면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신청권이 있어야 돼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가 행위를 요구를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관청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응답을 안 할 때 이게 부작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신청권이 없는 사람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권은 뭐다?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한 성립 요건이자 2번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의 문제다. 자, 답 찾아봅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물론 제가 설명드린 것과 상관이 없는 지문이 나왔지만 이것도 빈출이에요. 3번. 3번을 찍을 수 있어야 돼요. 3번은. 당연히. 자,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준용이 되죠. 따라서 행정심판 등 전치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있어서는 제소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 틀린 지문입니다. 자, 요거 한 번만 정리하고 갑시다. 자, 제소 기간. 제소 기간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요. 결론이 똑같아요. 필요적 전치주의 있죠. 행정심판 전치주의. 얘랑 연결이 돼 있고 결론이 똑같습니다. 자, 제소기간 및 전치주의는 우선 취소 소송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준용을 하고 있고요.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는 준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얘부터 볼게. 무효등 확인 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다? 제소기간 내에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소기간 제한이 없어요. 근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소기간 제한이 준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죠? 어떻게 해석해? 자, 원칙적으로 원래 부작위라는 성질상 제소기간 제한이 없어. 근데 취소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용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죠? 자, 예외적으로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전신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의무이행 심판이 있지. 이러한 의무이행 심판을 거쳤을 때 자, 그때는 언제부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즉 이때는 제소기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했어요. 정답은 3번. 자,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 그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한 불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내지 부작위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다라고 얘기했죠. 과태료 부과처분은 어떻게 다퉈요 여러분들? 이의 제기한 다음에 뭘로? 과태료 재판으로 불복하는 거지. 그다음에 통고처분은 어떻게 불복해요 여러분들?
통고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 그러면 관세청장이 고소고발을 하게 되고요. 그러게 되면 어디로 넘어가요? 형사소송으로 넘어가요. 형사소송으로 다투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검찰청법상의 항고나 재항고라든지 이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이라는 별도의 불복사항이 존재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야? 행정소송으로 다른 게 아니라 개별법상의 별도의 불복 절차로 다루기 때문에 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돼 있어? 이러한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맞는 말이야. 왜 다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이든 비송사건 절차법상의 과태료 재판이든 별도의 불복 절차를 가지고 다투면 되는 거야. 항고소송이 아니라. 이건 제가 최신 판례 할 때도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기출 어느 부분에서도 제가 강조하지 않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1번은 당연한 거예요. 2번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법기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청권이 없어요. 그 처분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무응답이 위법하다고 하여 제기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소송 요건이 결여된 거죠. 부작위도 성립 안 됐고 원고 적격도 결여됐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 맞는 지문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처분의 신청 후에 원고에게 생긴 사정 변화로 인해서 그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아도 즉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원고의 권리 이익을 보호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소송을 통해서 이겨도 권리 보호가 안 돼. 이게 뭡니까?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 즉 소의 이익이 없다. 소의 이익은 뭐야? 소송 요건이죠. 소의 이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은 소송 요건 결여를 이유로 부적법 각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오답 베스트 5를 여러분들 같이 한번 또 풀어봤는데 풀면서 그중에 한두 문제 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출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잘 봤으면 90점까지. 물론 괴물이지. 그래서 80점 이상만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험 잘 봤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이 방향을 세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정확한 방향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험 끝나고 나서 당분간은 좀 노시면서 만약에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미리미리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수고하셨습니다.